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화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형주, 김유정 그리고 진성호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는 여전히 공존하고 있지만 이번 한 주도 정치권은 갖가지 이슈로 뜨거웠습니다.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는 무엇인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100일이 100년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긴 여정이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국민 속에서 걸었기 때문에 행복하다. 황교안 대표의 지난 100일은 막말과 망언의 100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당장 국회에 복귀하겠다고 하는 것이 황교안 대표 취임 100일의 소회로 타당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딴 세상 한국당이 아니라면 막말을 자중하시고 이런 막말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좀 더 돌아보시면서 우리 모두 품격 있는 정치를 해나가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어제였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관련 내용입니다. 전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서 정치권에 입문한 뒤에 자유한국당 입당 43일 만에 당 대표직에 올랐습니다. 원외에 있으면서도 장외 투쟁 등을 이끌면서 지난 100일 동안 대정부, 대여투쟁에 앞장서 왔는데요. 예상보다 빠르게 당내 입지를 구축했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국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최근에는 당내 여러 가지 논란으로 상당히 좀 하락하면서 출렁거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지난 100일 성적표 오늘 한번 세 분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성호 전 의원께서 한번 먼저 성적표 좀 매겨주시죠. A+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건 뭐 제가 매길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일단은 황교안이라는 신인 정치인이 대표를 맡았는데 네. 상당히 존재감은 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다른 야당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막말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황교안 자체를 공격할 거리는 별로 없지 않나. 왜냐하면 황교안 본인이 막말한 거는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막말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 잣대인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당대표가 된 지 막말을 누가 봐도 막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뭐 좀 욕설도 하고 장애인에 대한 폄하 발언, 외국 여성에 대한 폄하 발언.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황교안의 메시지 관리는 어느 정도 됐다. 다만 저쪽에서 막말이라고 비판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뭐 이런 류의 발언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 각을 세운 거는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원외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니고 당대표가 원외에 있다 보니까 장외로 떠돌고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장애투쟁을 많이 했는데 다른 건 모르지만 제가 좀 감탄한 거는 저분이 체력은 상당히 강하구나. 사실 정치를 해보면요. 저런 것들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처음 한 사람은. 근데 지난 보궐선거 때는 황교안의 승리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굉장히 박빙으로 정의당에 지긴 했지만 굉장히 힘든 선거에서 그 정도의 성과를 올렸다면 저는 나름대로 선거에서도 황교안의 가능성을 보였다. 다만 제가 황교안 100일을 하면서 좀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거는 황교안이라는 이미지는 국무총리를 지내고 상당히 좀 젠틀하면서도 그 정책 능력이 있는 사람 이미지가 있는데 황교안의 한국당이 과연 대안 제시에는 얼마나 성공했나. 이 부분은 앞으로의 숙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은 강력한 투사다 뭐 또는 저 굉장히 이제 숙겨 쓸 줄 알았더니 아주 세구나 이런 거에 대한 성공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한국당이 다음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비판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대안을 갖고 있는 정당으로서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가능성은 몇 개 보여줬지만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표는
대한정당으로서의 한국당을 꾸리는 데는 물론 100일이라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으나 이제는 그런 좀 구체적인 방안 만드는데 황교안이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정리하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였죠? 고선회가. 그죠? 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꽤 오래 했었죠. 좀 했죠. 꽤 했죠. 예. 그다음에- 반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왜? 그다음에 이제 예. 경선을 통해왔고 황교안 후보가 대표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서 결국 정치 일선에 처음 등장했는데 정치 일선에 처음 등장한 인물치고는 상당히 성공적이다. 그러나 대안 제시에는 그렇죠. 정책 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유정 전 의원 성적표 좀 들어볼까요? 우선은 이 지리멸렬했던 보수를 다시 조금 정비를 하고 네. 결집을 했다는 점에서는 그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그 리더십을 공고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좀 존재감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최성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본인의 메시지 관리는 좀 된 것 같다. 이제 이런 뭐 100번 양보해서 거기에 일면 제가 동의한다 손 치더라도 그러나 당내 관리는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당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변인 정책위 의장 원내대표 사무총장 할 것 없이 당의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막말 대열에 올랐거든요. 그거는 문제가 뭐냐면 5.18 망언, 그다음에 세월호 망언 이런 의원들이나 또는 이제 원외에 있는 전직 의원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 징계하지 않고 네. 넘어간 데 대한 후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거를 뭐 이후에 내년 총선의 공천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반영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인가? 전체의 이 주요 보직을 싹 바꾸지 않는 한, 당신을 네. 새롭게 다 개편하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을 공천 안 줄 도리가 있습니까? 저는 그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말의 성찬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정말 여러 번 토론하고 얘기했을 때도 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5.18 망언 일어났을 때 그거를 제대로 대표되고 나서 짚고 넘어갔어야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게 발목 잡을 일이 생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대충 해도 되는구나라는 것처럼 본인들 스스로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고 이제 그런 막말 논란 때문에 사실은 장애투쟁을 뭐 18일, 19일 뭐 했는데 한참 동안 조금 결집하는 모습 보이다가 결국에는 그 지지층 내부의 어떤 지지하는 것 외에는 전혀 외연 확대는 안 된 거죠. 계속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막말로 장애투쟁하면서 했던 것들을 막말로 다 까먹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죠. 그런 점에서는 과연 그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면서 거기에 있는 반사 이익은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는 거죠. 사실 처음에 한국당에 대해서 그 문제가 많고 탄핵 이후에 한국당의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민주당이 정말 야당폭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더더군다나 이 야당이 그 민주당이 이제 반사 이익은 굉장히 취하고 있지만 다시 지금 민주당에게 야당폭을 주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막말로써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어서 정말로 수권 정당으로서 내년 총선도 이기고 대선도 이기겠다라고 지금 행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황교안 대표 체제 하에서. 그런데 과연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정말로 이 극렬 지지층 외에 수도권이든 또 이 중도를 지향하는 일반 국민들이 유권자건 간에 예. 그걸 끌어올 수 있는 과연 흡인력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좀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앞으로 그걸 바꿔나가지 않는 이상은 지지율 30%대에 갇혀버리고 그냥 거기서 마무리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현재는 생각합니다. 지금 20몇 % 정도 되나요? 황교안 아니 30 아니, 몇 저는 프로에서 29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오늘 아니 뭐 어제가 황교안 대표 단독 지지율 대선 그게 20 한 2, 3% 되는 것 같은데 22, 그러니까 23%. 이낙연 총리가 그다음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단독 1위가 꽤 오래 지금 지속되는 것 같은데요. 대권 후보 지지율. 김정 전 의원 말씀은 이제 스스로 한계의 노정에 있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적표 매기시면. 우선은 뭐 2월 27일 날 이제 대표 선출 이후에 네. 재보궐에 대해서 일정한 승리를 거두고 탄탄한
그 지청 결집에 성공했다라고 보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분이 그냥 법무부 장관하고 예스맨만 했던 부분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것을 한 방에 날려서 야 저렇게까지 정도로 상당히 좋은 어떤 그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길을 가고 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실은 B 이상의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지도자 반열에 올라 있고 그게 지표상으로 지금 이제 1위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나 있는 건 사실인 것 네.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다 저희들 정치를 해봤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치 신인이라서 생기는 시행착오들이 여전히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잘 알지 못해서 하는 시행착오도 네.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안착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싫은 것도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좀 초기에는 이제 있을 수밖에 없다. 네. 워낙 당이라고 하는 게 어지럽기 때문에 정리가 네. 안 돼 있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조건부 인내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실은 재보궐 이후에 본인이 붕 이렇게 떠 있는 상태 같다는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뭐 장애투쟁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많이 따라다니니까 이게 정말 말하자면 쾌도 남마처럼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시간에 따라서 총선에 따라서 제1야당과 제1여당이 가질 수 있는 포션으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걸 이제 본인이 착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어떤 게 그분이 있었어요? 갖고 있는 참신성. 그래서 저분은 정말 젠틀하고 기독교인으로 신앙인으로서 철저했기 때문에 네. 그동안의 올드한 보수의 행태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신되고 좀 더 네. 나아지는 패턴이기를 바랬는데 사실은 뚜껑을 열고 보니까 실제로 보면 더 이념형적이고 말하자면 좌파, 독재 이런 어떤 무시무시한 단어들 앞에 붙여서 매니키안적인 양자의 대결로서 그렇게 자기를 규정하는 당에 그대로 묻어가 버리는 당이 써주는 것을 자기 것으로 그냥 만드는데 급급한 이제 그런 네. 측면에서 지금 현재는 그것이 상당히 효과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확장성의 한계로 이제 드러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드러나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사실은 옷도 좀 짙은 빨간에서 좀 부드러운 분홍 색깔로 또 푸드 트랙에 올라와서 봉사도 하고 여성과 젊은이들을 위한 정말 좀 더 세련된 뭐 보수의 길을 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네.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차원은 상당히 저는 부드럽게 가고 있는데 하나하나 메꿔가고 있는데 과연 그 속에서 자기의 비전, 왜 자기가 자유한국당의 대표로서 꿈꾸는 나라는 무엇인가 라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좀 한계가 있는 거 아니야. 냉정적 사고에 있다. 여전히 임종석 얘기를 하면서 공안검사의 그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 한계를 자기 스스로가 걷어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분이 뭐 별수 변할 수 있는 기회는 많다고 보기 때문에 더 지켜봅니다만 지금까지는 조금 두 가지 정반대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처음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하는데 잘하는 방식이 구태의연하다. 네. 이런 어떤 우리가 좀 앞뒤가 안 맞지만 그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한국당 내부에서는 그동안에 당이 워낙 이제 수습이 안 됐었기 때문에 탄핵 국면 이후에 잠자코 지켜보고 있던 다른 소위 잠룡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고 나오는 거죠, 이제. 왜냐면은 그동안에는 황교안 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대표에 취임을 하고 자, 어떻게 이 당을 수습하는지 좀 지켜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뭐 여러 명의 대선 주자들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국당에서 가시적으로 딱 보이는 사람은 황교안 대표뿐이잖아요. 그건 뭐 자타가 다 인정하는 네,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막말 논란에 여러 가지 당의 이제 그 한계가 노정되면서 정체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도 한마디 하고. 그다음에 김문수 전 지사도 한마디 하고 야당은 말로 사는데 운운하면서 왜 말도 못하게 하느냐라고 이제 막말을 사실 방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몸풀기 시작한 것 같고요. 또 다른 보수의 한 축입니다만 당은 달라도 유승민 전 대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한마디씩 견제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불펜 투수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황교안 대표가 지금 굉장히 본인이 고무되어 있는 분위기고 어제 그 100일 기념 무슨 콘서트인지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부인도 나와서 같이 노래 부르고 마치 저는
대선 지금 이 선거 기간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제 그 영상들을 보면서. 그래서 본인이 아직 대선은 한참 남았거든요. 그리고 정치는 지금 한 2달 후의 일도 우리가 지금 예측 불허입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런데 너무 지금 도취되어 있는 거 아닌가. 빨리 그 환상과 착각에서 깨어나서 현실을 똑바로 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실을 똑바로 어떤 걸 똑바로 자, 봐야 어떤 되나? 거냐면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미 대권 주자인 양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선 주자가 정말 될 수 있나요? 대선 후보로 지금 확정이 됐나요? 그거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2달 후의 일도 모르는데 3년 뒤 대선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당내에 계시는 지금 잠룡일 뿐이다. 그렇죠. 뭐 그런 말씀이신 이제 것 사실은 같아요. 지금은 이제 당내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그런 착각을 하도록 자꾸 만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착각에서 빨리 일인 깨어나야 체제가 된다니까요.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사람이 내년 총선을 더군다나 시점이 그래요. 그래도 그죠? 일단 하여튼 그 혼란스러운 당을 정비하고 수습한 건 인정하는 인정을 거 아니에요? 하고 그거니까. 당연히. 두 분의 네. 평가를 제가 들어보니까 네. 황교안 대표는 상당히 성공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공했죠. 예, 왜냐하면 첫 내가 번째 그걸 뭐 첫 번째 깎아내고 슈퍼 루키잖아요. 예. 슈퍼 루키. 늘 강조하시고 성공했다니까. 첫 번째. 성공했어. 이제는 루키가 아닌 것 같아. 일반적으로 당 대표 된 지 100일 된 사람인데 그렇게 뭐 이렇게 감동적으로 다 이제 뭐 비판을 하든 칭찬을 하든 간에 봤다면 그 진짜 실제로 황교안 대표가 그 뭐 젊은이들 앞에서 토크 콘서트도 하고 뭐 옛날 이야기 하면서 뭐 재밌게 했는데 저는 지금 당 대표 돼서 100일 됐다고 해서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대표를 별로 못 봤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취임 100일째 뭐 이런 미디어 기사 난 적이 있나요? 또 하나는 지금 두 분은 대통령 뭐 이런 이야기하지만 본인은 지금 총선을 위해서 리더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어떤 선거든지 간에 강력한 리더가 있는 총선은 승리합니다. 근데 미래가 안 보이는 그 총선에서는 총선의 후보 각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당대표나 이런 분이 좀 시원찮으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황교안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대권 주자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대권 주자든 뭐든 간에 미래에 우리의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지도자가 없는 정당에는 국민들은 투표를 덜 합니다. 비슷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황교안 대표가 지금 그렇게 욕을 먹든 칭찬을 듣든 간에 부각되는 것은 나름대로는 본인이 잘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얼마나 지금 한국당의 사정이 어렵냐면 탄핵 직후에는 거의 지지율이 10%가 안 된 적도 있었습니다. 또 그때 그 당시에 홍준표 대표 시절에 또 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상대적으로 정리를 좀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그 6개월 동안에 당 정리를 하고 당 지지율을 20% 중초반까지는 올린 겁니다. 김병준 때. 근데 지금 황교안은 리얼미터 기준으로 하면 30%가 늘 넘었고 이번에 29가 되니까 20%로 떨어졌다고 기사가 나올 정도로 이미 한국당은 지지율이 30% 이상으로 이제 점프한 겁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그리고 민주당하고도 뭐 차이 난다 하지만 리얼미터에서 일주 사이에 5%에서 13% 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 다음 주에 또 확 줄어들고 이걸 보면 그 정도로 경쟁하고 있고 RN서치는 5차 범위 내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정도로 이제 당의 지위는 올라간 거고 황교안 개인을 봅시다. 리얼미터든 뭐든 간에 지금 거의 대부분의 대권 여론조사에서 1등은 황교안입니다. 차이는 날 수 있지만 1등은 이낙연 황교안, 총리하고 2등은 이낙연 뭐 1등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이낙연 총리. 한 번 최근에 제가 볼 때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 한 두 최근에? 달 동안엔 아니 최근 거의 석 달 정도 제가 알기는 1위를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황교안입니다. 예, 차이가 좀 납니다. 저는 예,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 물론 이제 그게 보수 진영의 표 전부와 진보 진영 표 전부를 합하면 진보가 좀 더 많긴 합니다만 어쨌든 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제가 한 3개월 계속 황교안이 독주하고 있는 걸 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좋으나 싫으나 어쨌든 황교안은 자기 존재감을 100일 동안에 부각시키는 데는 성공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난제가 있는 건 한국당이라는 정당, 다른 정당도 비슷하겠지만 당 수습이 힘듭니다. 지금 뭐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막말하는 국회의원들, 근데 국회의원 말고 지구당 위원장들, 그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되고 또 이제 본인은 모르지만 당은 친박, 뭐 비박 또는 뭐 탄핵파, 뭐 그래요. 어쨌든 굉장히 복잡한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루아침에 고치기 힘듭니다. 다만 이제 김 의원님 말씀처럼 저는 황교안이 앞으로 조심해야 될 거는 젊은이, 여성 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로
변해가는 노력은 필요할 것이다. 지금 노력을 좀 하는 건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 성공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막말 관련해서 한 네.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당 수습을 이렇게 우리는 평가를 사실 좀 박하게 했고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얘기를 줄곧 나눴었죠. 그런데 제법 정비를 잘했던 것 같다라고 이제 뒤늦게 진현님 말씀하셨잖아요. 잘한 부분이 있죠.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제명에 그거를 해놨는데 왜 그렇게 잘해놓은 거를 황교안 대표 체제에 와서 의총 열어서 가든 부든 결론을 안 내리고 있다는 그거는 상당한 문제라고 보고요. 네. 결국은 나중에 발목 잡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로 막말이 계속해서 번져갔던 게 들불처럼 번져갔잖아요. 그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마 문제가 될 거다 보여지는데 그래서 정치권의 이 많은 막말 이 논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이 막말 총량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총량제? 네, 그래서 이거를 이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깎든지 이 뭔가 이 페널티를 주지 않으면 국회 내에 윤리특위 아무 의미도 없는 그 실효성도 없는 거기에 제소한다 뭐 한다 이게 시간만 서류 낭비 이거 종이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국고보조금을 좀 깎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치권이 좀 총의를 모아서 네. 서로 자정작용을 하지 않는 한은 끝없이 서로 반복되는 악순환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말이라는 건 결국은 이렇게 지금 극단화된다라는 건데요, 그죠? 극단화되지 않은 말말을 할 이유가 없죠. 여야가 자꾸만 극단화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주목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말씀하셨지만 과연 총선과 대선의 잠재적 지속성을 갖고 있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100일의 평가도 그런 것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과연 이제 그럼 여야 정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거기서 더 드러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그 대통령과의 1대1 회동 문제, 또 이제 5당 대표하고 문제, 이 문제가 청와대하고 지금 황 대표 사이에서 조율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사실은 네. 좀 우리 황 대표님이 이제 어쨌든 대통령이 1대1 면담을 받으면서 5대1을 먼저 하자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본인이 싫을 수 있죠. 말하자면 교섭단체만 뭐 3당만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그런 말씀을 하면서 나는 사실 이게 옳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그렇게 받아줬다면 나는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했으면 한 단계 저는 더 치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여전히 이제 당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기존 원칙 속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당에서 만나나 5당에서 만나나 사실 자기 개인이 만나서 얘기할 것은 잘 안 된다는 관점 때문에 1대1로 만나자고 한 거잖아요. 옛날에 보면 영수회담이 있었듯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거기 가서 뭐 3명이 앉아있을 때 가만히 있으나 5명이 앉아있을 때 가만히 있고 난 다음에 둘이 만나서 나는 이런 거 뭐 강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정치력은 오히려 저는 조금 실망스러운 것이 아닌가. 1대1로 만나자라는 것은 제1야당 대표로서의 예우 문제, 네. 정치적 위상에 대한 예우 문제 이걸 요구하는 거죠. 네. 청와대한테. 그래서 뭐 그것에 대한 요구를 하신 거고요. 네. 근데 1대1로 만나자 해서 받아주니까 이제는 3명 아니면 안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만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 뿐더러 실제적으로 그러면 소수 정당, 다 3개 정당 외에 2개 정당은 나는 인정 안 한다라고 하는 또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 말 앞에 굉장히 불법적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네. 대통령이 만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불법적인 패스트 트랙을 한 것부터 대통령이 사과하라 그러면요. 그럼 사과하는 순간 그러면 내가 불법을 저지른 집단의 수괴가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사과를 할 수 있겠냐. 패스트는 그렇게 적법하게 통과된 예.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에 대한 실망감이 있다. 뭐 한교안 대표로. 다만 앞으로 이 부분을 본인이 법무부 장관과 법조인이라면 어쨌든 네. 악법도 법이라면 그 과정에 그것은 지나간 일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부터 하는 패스트트랙의 과정은 어쨌든 제1야당 대표와 끈끈이 협의하고 가자. 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대통령이. 네, 대통령이. 그래서 그 부분에 가서 마지막에 이런 전제 조건을 몇 개 달아달라. 나는 그게 그렇게 해야 더 진정성 있는 어떤 문제제기라고 보는 건데 불법적 패스트 트랙부터 사가고 없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앞에 여당과 야당이 네. 해놓은 것에 대해서 그냥 다 걷어차버리는 거잖아요. 그 매우 독선적인 거 아닌가. 대통령이 뭔가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1대1을 하면 뭐하냐 하는 거죠. 진성호 전 말씀 좀 들어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예, 근데 저는 지금 뭐 우리가 또 이런 조건 가지고 싸움을 하면 끝이 없고, 근데
만날 거면 정치력을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먼저 지금 보면 같이 만나자고 하지만 물어보면 아니 5당 대표 먼저 만난 뒤에 할 거야. 거의 동시에 한다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청와대가 조건을 걸고 뭘 하고 처음에는 또 뭐 북한 지원 문제로 만나자.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1야당의 리더를 만나는 거는 전국을 풀기 위함입니다. 기억할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로 와가지고 그때 김한길, 안철수 대표 만나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필요성이 자, 뭐 따져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대통령 청와대와 제1야당의 그 참모들이 조건을 가지고 싸우는 거 이거 모습도 저는 제가 볼 때는 둘 다 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만날 거면 그냥 정책파에서 그냥 만나면 됩니다. 이거 별도로 뭐 5당 대표 만날 건지 그건 알아서 하시고 지금 말은 뭐냐면 황교안과 문재인 이 두 여야의 쉽게 말하면 가장 큰 야당의 힘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국이 풀리질 않으니 자 지금 서로 뭐 청와대는 한국당이 잘못해서 이렇게 안 된다고 하고 한국당은 대통령이 무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고 하고 서로 싸웁니다. 이럴 때 보면 대개 양보는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대통령이 야당 총재 만날 때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서로 푸는 게 정치인데 지금은 마치 무슨 이 주판을 튕기듯이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은 저는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대통령과 황교안 저는 그건 분명히 뭐 대통령만 잘못한 것보다는 황교안 대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풀려면 한번 화끈하게 풀고 먼저 국회 등원하자 해놓고 만나든지 그것도 저는 뭐 상상력을 봅니다.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안 보이고 보면 저는 황교안 대표 측도 좀 이렇게 주판을 튕기는 것 같고 청와대는 좀 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양측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는 정치가 안 풀린다고 봅니다. 옛날에도 대통령이 원래는 좀 먼저 풀어주는 게 방법입니다. 그래야지 정치가 풀리지 지금은 서로 자존심을 지고 있고 또 총선이 10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이런 관계에서 이렇게 서로 자꾸만 조건 가지고 하는 거는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5당 대표와 만날 때 황교안 대표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당과 나머지 야당 3분, 그러니까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갖다가 밀고 간 거 아닙니까? 딱 하나 남은 게 한국당인데 똑같은 비중으로 만난다는 거는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황교안 대표를 설득하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아, 그 패스트트랙이 중심에 놓여 있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쪽은 다 한편이고 본인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관계에서는 그랬다고 그렇다면 1대1로 좀 만나려면 조건 없이 만나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는 알아서 좀 하면 되는데 5당이다 3당이다. 계속 지금 저는 정치력이 참 여야 할 것 없이 저는 뭐 한국당도 포함해서 정말 통 큰 정치는 없어졌구나. 알겠습니다. 이런 김유정 전 의원 말씀 좀 들어보죠. 예. 우리가 열심히 얘기는 합니다만 물 건너 갔어요. 왜냐하면 주말에 이제 순방 떠나시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대통령. 예, 북유럽 가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늘이 마지노선이었는데 일단 16일 정도에 아마 귀국하신다고 하니까 네. 그때까지는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청와대 여야 회동은 지금 이제 물 건너 가는 셈이죠. 국회 정상화도 안 되는 그렇죠. 거네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에 또 나경원 대표가 또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 여당, 야당 원내대표들이 또 전격 합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참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분이 정말 조건을 많이 건 사람은 청와대가 아니고 황교안 대표가 걸었죠. 처음에. 네. 청와대에서는 그냥 이제 대북 지원하는 문제나 뭐 이런 얘기 먼저 해보자 했었는데 네. 계속해서 조건을 걸었던 거는 황교안 대표였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갑자기 이제 여야 3당 대표 얘기를 했고 그리고 1대1 여기 1대1까지는 수용한 거 아닙니까? 청와대가. 그랬는데 5자 회동 아니고 3자 회동 하자 이렇게 조건을 걸었어요. 자, 그러면은 5자 회동에 대해서 인정 안 할 거면 황교안 대표가 대표 취임해가지고 뭐하러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은 왜 가서 대표들 왜 만났습니까? 그리고 지난 연말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합의할 때 5당 원내대표들 사인했잖아요. 네. 그럼 나경원 대표 거기 왜 사인했어요?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의원은 왜 안 만나러 갔습니까? 그러면 소수정당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대한애국당도 그럼 있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한국당 쪽 이야기거든요. 요즘에 나오는. 그렇다면
거기 왜 안 만났을까요? 가서 만났어야죠. 그러면 그게 논리적으로 일맥상통하려면,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는 교섭단체만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참 수용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논리적으로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우선 생각하고요. 그러나 다만 저는 아쉬운 거는 이렇게 또 세월 흘러보내고 추경이니 6월 국회는 자동으로 열려야 되는데도 못 열리고 있는 이 상황을 가장 안타까워하고 발구르는 거는 저는 정부 여당과 여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제1야당은 책임 안 져도 누가 뭐라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 국정 운영의 결론적인 책임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는 1대1 이 회동을 네. 그냥 전격 아무 조건 없이 그래 일단 봅시다라고 왜 알겠습니다. 못했는지에 대한 여전한 안타까움이 저는 남아 있습니다. 좀 답답하네요, 하여튼 그죠? 답답한데.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뭐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인지 무엇이 해결해 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5월 한 달이 훨씬 넘었죠. 국회가 지금 안 열린 지. 한 길 넘었는데 패스트트랙 문제를 하여튼 통과는 지정은 됐는데 이 문제로 인해서 여야 간에 지금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고 또 대통령과 또 야당과의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요. 그 황교안 대표 100일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향후에 황 대표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줘야 된다. 한국당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국민을 위해서 또 국회를 위해서 지금 국회가 또 정상화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1야당 대표로서 어떤 일을 해줘야 된다. 간단하게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죠. 어쨌든 뭐 아까 진승 의원님 말씀하고 그 일맥상통한 겁니다. 네. 실제적으로 여전히 제일 야당이 하나의 어떤 큰 어떤 그 여당과의 정치적 파트너로서 네. 지금 미중 갈등이라든지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상임위에 들어가서 조목조목 비판할 건 비판하고 고칠 건 고치자 하는 쪽으로 더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지난번에 민생 체험 뭐 투쟁 뭐 투어에 있어서도 좀 저 한계는 장소는 달랐을 때 주장은 동일한 그런 부분은 한계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정말 하나의 어떤 책임지는 정당으로서의 대안을, 민주당보다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가는데 본인이 앞장서기를 바라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뭐 민생경제위원회인가 특별위원회를 네.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로 말하자면 자기 개인의 어떤 뭐 캠프 만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하나 상임위에 직접 의원들이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을 지시 내리고 정리하는. 그래서 정말 뭐 여당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있어도 예. 국민을 보고 우리는 간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저는 황교안 대표의 앞으로 남은 과제고, 그걸 잘한다면 정말 큰 희망 있는 네.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 의원님은 어떤 팁을 주시겠습니까? 중간중간에 그 막말 논란에 대해서 삼사 이런이라는 표현도 하고 심사 이런이라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경고성으로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우리가 했던 거 다 까먹을 수 있으니 잘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공천권도 내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대선 주자로서 이 상당한 그 위치에 올라가 있고 그러니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이제 당을 다독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또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지나치게 도취되어서 오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그 당대표의 어떤 독보적인 그런 혼자서 이렇게 잘 소위 시체말로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과 달리 당원들이나 당 내부는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 막말부터 포함해서 잘못된 언행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이 어떻게 결속해서 함께 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혼자만 대표만 지금 독보적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이 결국 당이 지금 그만큼 개혁적으로 황골탈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그 괴리를 보여준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당이 조금 더 이 국민에게 좀 다가서려면 그런 네. 부분들을 조금 괴리를 좀 좁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계속해서 몽리부리고 결국 우리는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부담이 없는 제1야당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야만 네. 그렇죠. 총선이나 뭐 대선의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국민에게 조금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성호 의원님은 간단하게 좀 예. 정리해 주시죠. 일단 두 분 지적이 맞는 게 지금 일단 30% 정도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나름대로. 그런데 이제 그러면 더 큰 정당,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건가? 중도층에 있는 분들, 수도권에 있는 분들, 또 여성 젊은이들을 포섭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분 말씀처럼 좀 국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뭔가를 지금 뭐 막말을 뭐 하지 말자 이런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더 플러스 감동을 주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저런 것도 생각해서 한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것들 지금 이제 경제 분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뭐 70명 정도 국회의원들 모아가지고 팀들을 짰는데 이런 것도 좋고 플러스 보수 정당이 과거에는 안 했던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국민 감동을 준다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홍보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이유가 지금 어쨌든 보수 쪽에서 볼 때는 지금의 언론 지형은 상당히 청와대 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너무 여당 위주의 보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 불만만 갖지 말고 좀 더 액티브하게 언론들로 하여금 한국당의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시라. 제가 볼 때도 지금 너무 막말 이런 것들은 조그만 건데도 뭐 매일 연일 보도 되고 정말 중요한 걸 아이디어를 해도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좋은 일을 했는데도 정책 기사는 잘 안 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그래야지 일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가만 보면 말 조금 하면 기사를 크게 써주고 막 고민해가지고 한 1년 동안 프로젝트 만들어가지고 정책 뭐 의안 내면 안 써줍니다. 그러니까 매일 말만 하는데 조금 이제 이 언론 지형도 여야가 함께 노력할 필요는 있는데 네. 이런 노력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변화 같아요, 변화. 그러니까 그 탄핵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얼마큼 변화했느냐, 또 황 대표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얼마큼 변화시킬 거냐, 그것이 말씀하신 국민의 감동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100일이 지났으니까요. 황 대표도 나름대로 입지를 확보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국당을 변화시킬 건가 그런 고민에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어서요 오늘의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송태호 윤리위원장은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 결정까지 손학규 대표가 관련된 사안마다 편파적인 결정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당의 상황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윤리위원장 불신임을 당대표에게 요구합니다. 대표의 퇴진을 전제로 한 혁신위 구성 애초에 없습니다. 혁신위원장은 당의 화합을 이끌 중립적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당 내외에서 이러한 인사를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혁신위 설치와 정정국 혁신위원장은 이미 손 대표께서도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당 대표께서 큰 용단을 보여주시길 희망합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내홍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바른미래당 관련 얘기입니다. 조용할 때가 있었나 또 싶을 정도로 매일매일 이 당내 갈등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이요. 최근엔 또 당 윤리위원회와 혁신위원회 또 막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요. 시끌시끌한 모습입니다. 특히 윤리위원회가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는 발언으로 이 손학규 대표를 비난했던 하태경 최고위원을 또 징계하기로 하면서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크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유승민계와 안철수계 등 비당권파는 윤리위가 하태경 의원만을 징계하기로 한 것은 편파적이다. 윤리위원장이 손 대표 측 사람이라서 믿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또 윤리위원장 불신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여튼 뭐 예. 김정은 전 의원께서 정리 좀 해주시죠. 바른미래당 사태.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리 얘기가 나와서 여담입니다만 갑자기 한 10년 전 상황이 생각이 났어요. 네. 제가 그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었는데 국회 윤리위에 제가 제소에 한번 된 적이 있었어요. 뭐 결론은 그냥 뭐 이렇게 끝났습니다만은 무슨 일 때문에 제가 윤리 제소가 됐냐면 그 서울시 국정감사 중에 오세훈 시장하고 이제 경론이 붙은 거죠. 네. 얘기하다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라는 표현을 제가 썼어요. 그때 무슨 뉴타운 뭐 이런 정책 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윤리 제소됐어요. 막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보세요. 10년이 지난 지금에 그거는 마치 사자성어처럼 내로남불이라는 표현으로 모든 공영방송에서 쓰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의원들도 나와서 토론하면 내로남불은 너무 당연시하잖아요, 지금. 대표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네. 흘러서 그때 당시에 윤리제소 건이 지금은 이제 사자성어처럼 쓰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10년 전 얘기죠. 10년 전 얘기죠. 떠올랐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 상황을 보면서 이 당내 윤리가 이 정도로 지금 이렇게 언론에 부각돼서 윤리라는 거는 그냥 요식행위처럼 사실은 됐었던 거거든요. 국회 윤리이건 당내 윤리이건 그랬었는데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지도부 회의 뒷표를 보니까 화합, 자강, 뭐 개혁 이런 말들이 굉장히 좀 무색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상황은 조금 더 재미가 있는 게 재밌다고 표현하고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소위 정치권의 막말 논란은 민주당이 한국당에게, 한국당이 뭐 청와대를 향해서 또 민주당을 향해서 또 뭐 정의당이 뭐 한국당 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당끼리 오고 가고 있는데 바른미래당 내부는 내부에서 서로를 향하여 그런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다는 게 서글픈 현실입니다. 그것은 애초에 서로 화학적으로 잘 결합하거나 융화될 수 없던 두 정치 세력이 만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처음에 만남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민주평화당의 유성엽 원내대표 얘기처럼 네. 제3지대에서 다시 길을 찾아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현재 이 내부에서는 그래도 서로 이거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는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주도권을 안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아니라고 하면서도 의심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유수민 의원을 대표로 하는 네. 바른정당계는 절대로 한국당하고 함께할 일은 없을 거다라고 장담하고 있으면서도 또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한국당이 지금 같은 모습으로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개혁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였고요. 그다음에 당의 정체성이 그거 아니기 때문에 한국당은 할 수 없는데 너네는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의 여지가 옛 국민의당계를 중심으로 있었던 것이고 네. 또 그런 것들이 지금은 또 필요에 따라서는 소위 안철수계도 국민의당 출신 아닙니까? 네. 안철수계와 그다음에 이 바른정당계가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합집산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은 더 어렵다. 그러나 이 손 대표에 대해서 물러나야 된다. 그다음에 혁신이 구성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만은 이 손학규 대표가 처음에 혁신이 얘기를 한 거는 정병국 의원 또 얘기도 그래요. 했었어요. 거론도. 그러나 그거는 대표를 물러나라 뭐 사퇴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주에서는 그걸 전제로 하는 정병국 의원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손 대표 입장인 것 같고요. 윤리 문제도 윤리위원장이 뭐 손학규 대표와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 동아시아 재단의 이사장 출신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도 이분이 단순히 그 재단의 이사장이 아니라 YS 정권 말기에 문화부 장관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최고위에서 통과된 그런 분인데 이제 와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 그거는 조금 알겠습니다. 너무 각자 그 진영의 논리에 네. 빠져서 네. 너무 지나치게 의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 화합과 자강과 개혁이 어느 세월에 가능할지 요원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 의원 말씀은 원래 같이 할 수 없는 정치 세력인데 같이 해갖고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됐다. 네, 그게 이제 거기 근원적인 분명히 분석인 그렇게 것 생각합니다, 같은데 저는. 네. 또 국민들은요.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저희가 바른미래당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저렇게 싸워 도대체 뭐 먹을 게 있다고 속된 말로 뭐 먹을 게 있다고 저렇게 싸워 난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국민들은. 이제 총선을 앞두고 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뭉쳐 있어야 되고 첫째는 또 뭉쳐 있지만 이동하기 편한 체제를 갖춰야 되는 그 두 가지 욕구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그 이동을 어느 쪽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주도권은 내가 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동은 어차피 할 텐데. 네. 바른정당 그래서 이동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내가 속한 집단 그 내부에서 내가 속한 계파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굉장히 있는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 바른미래당 안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의 상황이 똑같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내부적으로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 거고 특히 핵심적으로 안보 문제나 어떤 뭐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여전히 그게 차이가 좀 있고. 융화되지 못한 지점들이 그대로 해소되지 못하기 때문에 딱 그 자체가 한반도 내에서의 말하자면 어떤 갈등들 구조를 그대로 녹여내지 못하거든요. 네. 그 녹여내는 것은 사실은 전혀 새로운 상상력으로 녹여냈어야 돼요. 대안적인 방법으로. 아예 국회의원 안에서 원내에서 할 게 아니라 완전히 풀어놓고 미디어 정치를 통해서 전 당원 토론을 통해서 네.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전혀 기존의 거대한 공룡과 같은 정당에서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했다라고 하면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단 모든 의원들이 자기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예를 들면 상임위 한번 들어오면 상임위 바꾸지 마라. 네. 철저하게 전문성을 가겠다. 이런 국민들이 보기에 이번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습니다만은 네. 유럽 의회에서 녹색당이 이의되는 거 보십시오. 하나의 길을 뚜벅뚜벅 가니까 어느덧 여전히 군소 정당으로 보였던 녹색당이 지금 기후 변화라는 모습 속에서 딱 자기 위치를 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하나의 어떤 자기 아이템들을 가져가면서 정당으로 혁신해야 되는데 네. 기존의 모습들은 그대로 지키면서 사이즈 작은 것을 누가 살려고 해요? 오히려 가성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사실은 소비자라는 말하자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면에서 또 한편으로 역으로 보면 저렇게 내부 논란으로도 안 하면 완전히 소멸되지 않을까라는 위기의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훈 의원님 진단 좀 들어볼까요? 일단 사실관계를 우리가 좀 확인하고 이제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일단 그 손학규 대표에 대한 비판이 있고 난 뒤에 굉장히 험한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윤리위에 제소된 의원은 4명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은 민주당의 아류처럼 이제 주류파를 공격한 게 도화선이 돼서 윤리위에 제소됐고, 이찬열 의원 또 반대 입장에서 이 바른정당계를 굉장히 모욕적인, 제가 봐도 굉장히 심한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준석 최고위원, 이분은 그 안철수 대표한테, 전 대표한테 뭔가 좀 사석에서 좀 심한 모욕을 줬다는 이런 것과 또 뭐 술 먹고 뭐 이렇게 유세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제소됐고, 그 마지막으로 하태영 최고위원은 다 아시다시피 공개적인 자리에서 손학규 대표를 비판하다가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해가지고 네 분이 지금 윤리위에 제소됐는데 윤리위원장이 아시다시피 손학규 대표의 대통령 만들기 싱크탱크 뭐 지도자라고 이제 다들 주장하는 분이 지금 현재 윤리위원장입니다. 송태호 위원장이요. 송태호 위원장인가. 그런데 이분이 그런데 이 중에서 다 살려주고 하태경만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징계 절차에 착수하니까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손학규 대표 면전에서 이제 이찬열 의원은 본인이 윤리위 갔다 온 사람인데 거기서 하태경 최고위원을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정병국 의원이 갑자기 서류를 갖다가 집어 던지고 퇴장해버렸습니다. 그 자리 면전에서. 정병국 의원은 최다선 의원입니다. 혁신위원장 거론되는 분. 어쨌든 맞습니다. 그분은 어쨌든 듣다가 하도 열받아가 이찬열 의원이 반할 때 나와버리고 서로 이제 막 고성이 오가고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과정에서 이찬열 의원이 양아치 X라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지금 여성 의원들이 난리가 나고, 야 지금 예컨대 그 찌질이 발언했던 이현주가 지금 당원권 1년 먹어가지고 당을 떠나버렸는데 이 양아치는 훨씬 더 심한 거 아니냐. 지금 여기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난리가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어 가지고 윤리위에 제소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좀 자유를 줘야 되는 이유가, 물론 막말 비판을 하지만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이런 식으로 말 한마디 가지고 아예 당원권 1년이면요 내년 총선 출마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현주는 나가버린 겁니다. 무소속으로. 그러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태경 최고위원도 제가 볼 때는 당원권 1년 정도 딱 준다고 칩시다. 왜냐하면 제명은 의원총회가 필요하지만 당원권 1년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그렇게 되면 하태경은 다음 내년 총선에서 공천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가벼운 그 논란같이 보이지만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자기 목숨과도 같은 것이 왔다 갔다 하는 윤리위 결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심할 정도로 이제 싸움이 붙은 건데 저는 김유정 의원님 말씀처럼 이 정도까지 왔으면 제가 길을 다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저 볼 때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떤 심리 상태가 되냐면 차라리 징계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해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 유승민 안철수 역할론이 대두돼도 그건
고개를 가로가로 찌시는데 김 장관께서 이호 박사님 들어보세요. 들어보십시오. 이 아니, 질문 주제에 있어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만나가지고 바른미래당이 됐을 때가 이 새로운 정당이 탄생한 거 아닙니까? 예. 두 정치 세력이 만나서 두 당이 만나서 그때가 최고의 정점에 도달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지율도 그렇고 왜냐하면 뭔가 기대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방선거도 지금 그런 처참한 결과를 낳았고요. 그리고 나서 전당대회 치르고 손학규 대표가 됐을 때는 다들 고마워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바른미래당이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애초에 바른미래당이 됐을 때 안철수, 유승민 그 두 양쪽의 지도자가 다시 이 당을 맡는다 한들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본다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풀릴 수 없는 이 두 세력입니다. 저는. 이미 실패한 실험이다.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게 국민의당이 그냥 지속됐어야 됐다. 그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쳇말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방선거를 치러보고 애초에 국민의당이 왜 탄생했는가에 대한 그 명분과 그 정치적 어떤 그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뚜벅뚜벅 갔어야 됐다. 그게 제 생각인데 뭐 제 생각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다 어그러졌고 저는 거기에 반대해서 국민의당 대변인 탈당해서 그렇죠. 국민의당 대변인하고 제가 안철수 후보의 대변인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욱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래서 나와서 탈당해서 지금 무소속 아닙니까?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그렇게 해체되는 걸 저는 정말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분당되는 과정에서 탈당하신 거죠? 그렇죠. 예. 분당되기 전에 나죠. 왜냐하면 그때 그냥 있으면 바른미래당 당원 되는 겁니다. 저는. 네. 그래서 나왔죠.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이 훨씬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데 네. 이 문제는 결국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을쯤 정치적으로 빅뱅이 한번 일어나서 그때 풀릴 거라고 가을이면 생각합니다. 손학규 대표가 이제 그때까지 지지율 추석 10% 그렇죠. 10% 안 되면 그만둔다고. 네, 추석 무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시점도 거의 이렇게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안철수 전 대표도 들어오나요? 들어- 안철수 대표 얘기하니까 모르겠습니다. 뭐 들어오겠죠. 예, 예, 그 시점쯤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가을쯤이면 추석쯤 되면 이미 거의 내년 총선에 대한 구도가 거의 잡히기 시작한 때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유승민 의원이나 안철수 전 대표나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김 의원님 말씀처럼 엄청난 빅뱅이 이럴 수도 있고 유승민 의원은 지금 안 움직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총선 보려고?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는 그런데 거예요? 어쨌든 본인 말이 최근에 한 거는 나는 어려운 길을 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구 출마를 한다. 그걸 바른미래당으로 한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으로 대구에 출마하면 나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갖다 시사하면서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안철수 전 대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한 말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승민 의원은 분명하게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대구에 출마를 하겠다는 말을 최근에 했기 때문에 시사했기 때문에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예, 뭐 그 지켜봐야 구도가 지켜봐야죠. 다만 민주당에서 이제 지켜보는. 오히려 더 안철수 대표가 더 유승민 전 대표보다 훨씬 더 자유한국당 쪽으로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얘기는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요. 자, 토크 마무리하기 전에 이 주에 사실 한 컷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성호 전 의원께서 먼저 선정하신 사진 한 컷부터 보도록 할까요? 예. 네, 문재인 대통령이시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현충일 추념사에서 그 김원봉을 소환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원봉을 이제 소환했는데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어쨌든 이 김원봉 씨의 이 김원봉의 항일 투쟁이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이기도 하고 한미 혈맹의 그 가중이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 발언 이후에 후폭풍이 간단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김원봉이 일제시대 때 뭐 독립운동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만 일단 김원봉은 월북을 해서 북한에서 장관도 지내고 자,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는 김일성 훈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미제와 미제의 주구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국군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 대해서 공격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뭐 3.1절 기념식 또는 뭐 다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모를까? 현충일입니다.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는 어느 나라나 대개 가장 많은 목숨을 잃은 무명 군사들을 위한
날입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지금 현충원, 서울 현충원에 누워 계신 무명용사 누가 제일 많습니까? 6.25 전쟁 희생자들입니다. 굳이 그 자리에서 김원봉을 죽게 세웠어야 하나? 네. 물론 다른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층에서는 뭐 그 정도까지 그러냐고 할 수도 있겠으나 반대 생각이 가진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지금 현충일에 현충원에서 서울 현충원에서 저렇게 6.25 전쟁에서 전사하신 분들 앞에서 굳이 저 한국군을 죽인 전쟁 원흉 아닙니까? 김일성 밑에서 전쟁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김원봉을 왜 이야기합니까? 저 후폭풍을 잡을 때 굉장히 간단치 않을 것 같고 저 부분은 어쨌든 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될 거라는 예, 생각이 논쟁거리니까 우리 김영주 의원 이미 말씀 한번 말씀하신 하시죠. 예. 바처럼 본인은 보수든 진보든 간에 애국한 사람을 모두 네. 존중하고 존경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의 원인이 이런 겁니다. 1942년도에 그 실제적으로 이제 광복군을 만들 때 실제로 김원봉이라는 사람은 어열단을 이끌면서 원래는 장개석 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항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팔로당에 들어갑니다. 팔로군에. 사실은 실제로 그 목적, 애국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우에서 자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큰 틀에서 그런 다양한 그 이념을 뛰어넘는 단일한 힘으로 우리나라가 건국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지금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자나 우나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힘썼던 그 경험을 사례로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국론 분련돼 있고 현재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한미동맹도 중요하고 말하자면 한국 사회의 정체성이 남한 중심으로 온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1945년 이후에 대한민국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틀의 한반도라고 하는 것이 다시 통일로 가는 길에 있다면 네. 정말 객관적으로 과거사를 다시 돌이켜 보면서 다시 통합의 길, 새로운 길로 가야 될 때다. 그런 의미에서 자와 우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포커스로 얘기한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시점이 다른 거죠. 이제 말하자면 비판하시는 분들은 52년 이후에 김원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42년 즉 해방 이전에 광복군 충성 강복군의 부사령관으로 어떤, 했을 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논쟁거리가 지금 되고 더 있는데 얘기하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에서 네. 알겠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자, 김유정 전 의원의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그 세계 식량 계획에서 네. 그래서 이제 급식을 지원받아서 먹고 있는 북한의 이제 어린이들 모습입니다. 예. 그런데 2017년 9월에 이 남북 교류 협력 기금에서 지원하기로 의결은 했는데 네. 지원을 실제로 못 하고 있다가 이제 2년 만에 정식으로 이제 발표가 됐고 다음 주에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한 800만 불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첫 대북 지원이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굉장히 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겠는데 첫 대북 지원, 인도적 지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아이들 영양 지원이나 모자 보건 사업 이런 걸로 이제 한 94억 정도 되는데 지원하는 건데 늦었지만 결정은 2년 전에 해놓고 이제 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도 있고요. 그렇긴 한데 2015년에 그 박근혜 정부에서 80만 불인가 지원을 하고 4년 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는 의결을 해놓고도 또 미국도 이제 대북 제재 그런 차원에서 또 반대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이게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미뤄진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요. 최근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게 사실상으로는 미국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원은 이제야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다음부터는 이런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그렇죠. 의결했던 것들은 조금 우리가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좀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여기에 네. 더해서 이제 지금 굉장히 북한이 어려운 상황이고 가뭄 플러스 아프리카 돼지 열병까지 그렇다고 포함해서 그래요?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뭐 식량 지원 문제랄지 인도적 지원에는 우리가 좀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김영주 전 의원의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지난 4.3 보궐선거에 창원에서 당선된 정의당 여영국 의원께서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활동하는 장면이네요. 예, 2달이 넘었습니다만은
실제로 보면 이제 당에서 국회 상임위 자리도 가보지도 못하고 기껏해야 본회의 한번 교육이 그러네요. 상임위 교육인데 상임위 교육 상임위 위원 그 공간이 어딘지도 모르겠다 아직까지 공청회 한번 한 것이 2달 동안에 내가 했던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새로 국회의원이 되셔서 뭐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네. 그런 꿈도 많아서 그런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국회가 지금 이렇게 공간을 비워둘 때가 아닙니다. 6월에 왔는데 공간을 다시 빨리 열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정 활동을 하고 싶어도 국회가 문을 열지 않아서 할 수 없는 상황. 지금 사진으로 저희들이 본 것 같은데요. 벌써 2달째입니다. 여야의 국회 정상화 논의가 계속해서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20대 국회가 최악의 식물 국회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경안은 이번 주말이 지나면 역대 최장의 국회 계류 기간을 기록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책도 정쟁도 또 국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는 여야 모두의 대승적인 결단이 나아주길 간곡하게 기대합니다. 자, 정치토론 알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걱정을 해. 지우고 가가지고.